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이 2013년 크리스마스 마지막 토요일인데 바쁜 약속이 많으신 분들께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조선의 역사 보면은 국세를 떨친 게 딱 두 번 나옵니다. 그렇게 기원전 4세기에 국세를 딱 떨쳤다가 연나라하고 갈등이 생기는 바람에 전쟁이 벌어서 박살이 나는 바람에 국세가 그때 위축이 돼서 완전히 이제 간 나라입니다. 그렇게 갔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원전 194년도에 위만이, 여러분들 위만은 연나라 사입니다. 충사입니다. 위만이 원래 그 연왕이 노관입니다. 노관인데 그 노관을 연나라 왕으로 임명한 사람이 바로 유방입니다. 유방하고 노관하고는 중마고우고 불알 친구입니다. 한 동네에서 같이 자라고 나이도 동갑이고 가장 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노관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란을 일으킨 건 뭐 이유가 뭐 이거저거 많습니다. 많은데 유방이 죽고 나서 여후가 그 아시잖아요. 그 못 때려폈네. 그게 이거저거 걸리는 대로 다 죽이고 보니까 노관이 겁이 나서 모반을 한 겁니다. 그 흉내 항복을 했습니다. 왕이 항복을 하고 나라를 버려놓으니까 나머지 다 낙동강이 되는데 그 중에 그 수하장수 중에 위만이라는 인간이 자기 수하를 끌고서 고조선에 항복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고조선 왕이 준왕입니다. 그런데 그 위만이라는 인간이 그 인간이 똑똑했는지 고조선 왕 준이 그렇게 위만을 사랑을 해가지고 사방 백리 땅을 주고 국경 수비대장을 시켰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그 당시에 고조선이 무슨 중국인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딱 가르는데 이렇게 가르는 게 아니고 그냥 다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위만이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는 게 망명인들을 흡수해서 세를 키운 다음에 한나라에서 쳐들어온다고 사기를 친 겁니다. 준왕한테. 그리고 궁중에 들어가서 내가 궁중을 지키겠다고 하고 망명인들을 끌고 들어가서 쳐들어간 거죠. 싸움을 했는데 싸움이 안 됩니다. 준왕이 왕창 깨지고 그때 이제 왕제울차가 생깁니다. 기원전 194년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쳐서 한 반도로 들어가서 한 왕을 자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준왕이 고조선 멸망하면서 혼자 도망친 게 아니고 당연히 측근들을 데리고 도망쳤겠지만 아니 한반도에도 가면은 거기도 나라들이 다 있는데 준왕이라고 한 나라가 멸망하고 쫓겨 도망간 인간이 거기 가서 어떻게 또 왕을 취합니까? 한반도에 쓸만한 정치 체제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칭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준왕이 도망을 가고 그때부터 고조선이 멸망을 한 게 아니라 고조선 왕조가 위만 왕조로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통치 체제를 그대로 답습을 하고 영토를 그대로 갖고 있고 나라 이름도 안 바꾸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맥족에서 한족으로, 중국 한족이죠. 종족 통치자의 종족만 바뀐 것뿐입니다. 그리고 위만이 고조선의 왕이 된 후에 고조선 국세가 다시 크게 떨쳤습니다. 그러니까 위만이가 똑똑한 인간이에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만이 국세가 떨치니까 한나라하고 갈등이 생겨서 이미 그 당시에는 전국 치중이고 뭐고 중국은 다 진시황이 통일한 후에 진나라가 금방 15년 만에 한나라 썼을 때거든요. 자연히 한나라하고 충돌이 생깁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어느 나라하고 발응을 시작하면 틀림없이 옆에 뭐가 있습니다. 이게 왠가 세력을 확장을 하니까 옆에 있는 놈이 가만 안 두는 거죠. 또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위만조선이 멸망을 했는데 싸움이 일어난 이유가 이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고조선하고 위만조선이 과연 한반도 평양에 있었는가 아니면 요동에 있었는가 여기서 결판이 납니다.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뭔고 하니 그거는 사기의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마 사서가 한 5가지 있습니다. 위만 왕조가 한나라하고 전쟁한 사실은 역사적인 명명백한 사실이고 중요성이 다 있습니다. 사서마다 다 있습니다. 중국 역사 책에 가장 정확한 책이 사기입니다. 그 사기에 조선 열전에 한 제국하고 위만조선하고 전쟁 기록이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사마천을 못 믿으면 이 세상 역사를 믿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는 거 아니? 위만이 주변 소국들의 한 제국 의로의 조공로를 막는 바람에 한나라에서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정벌군을 파견한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자, 만약에 위만조선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주류사학자하고 제야사학자, 신진사학자끼리 물고 싸우고 지랄을 벌써 몇십 년째 하는 겁니다. 고조선이 어디 있었는가 때문에. 여기서 딱 결론이 나옵니다. 주변 소국들의 조공로를 막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 소국이라는 게 요동에 있는가 한반도에 있는 이것만 딱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공로를 막았다는 그 조공로 길이 한반도나 만주 일대를 몽땅 포함한 쪽하고 중국 대륙하고 따로 띄어서 볼 적에 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산해관입니다. 산해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산해관이라는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요동하고 중국을 통하는 길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누르하치가 여신족이죠. 만주에서 후금을 일으킨 다음에 산해관 쪽으로 중국 본토로 진격을 하다가 그 산해관 옆에 영원성이라는 조그만 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숭안이라는 청나라 장수가 대포를 퍼붓는 바람에 부상을 입고 죽었습니다. 길이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조공로를 막았다는 얘기는 한반도고 요동이고 중국 본토로 가려면 길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위만조선이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당연히 요동입니다. 결론이 딱 났습니다. 근데 어째서 그런 걸 명명백백한 사실을 두고 한반도 평양이 있었다고 우기는 촌놈들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그 한반도 평양에 있다는 거는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이렇게 일본 놈들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일본 놈들이 한 제국이 원래 나라가 쬐끄맣고 우리나라가 원래 나라가 쬐끄맣고 원래부터 그 한사분이 거기 있어서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원래 이런 애들이니까 우리가 얘들 식민지를 둬도 너희들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해서 역사를 만든 겁니다. 그게 다 일본 애들. 왜냐하면 고조선 유물이라는 것이 청동검석도 뭐 고인도석도 무슨 뭐 이런 것들인데 명도전석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남한에 있는 게 아니라 몽땅 북한하고 요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류 사학자들은 그거를 자기네들이 유물을 발굴해 본 적도 없고 구경도 못하고 지금 가서 볼래도 볼 수도 없고 그럼 다 어떻게 해요? 일본 놈들이 발굴을 한 후에 쓴 발굴 보고서를 보고서 그걸 그대로 베꼈고 그 베낀 사람 중에 첫 번째 손가락 꼽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병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는요. 일본 애들이 쓴 역사를 이병도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서울대 역사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게 또 문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항맥이라는 것이 얼마나 굳셉니까? 이병도 제자들이 이병도가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서 토를 달으면 그러면 졸업도 못합니다. 석사, 박사, 걔는 강사짜리 치강사도 못 얻습니다. 무조건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교수가 되죠? 그 밑에 제자들 걔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또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한국 주류 사학입니다. 왜냐 하면은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공길을 막았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나라하고 위만조선하고 전쟁을 하는데 모든 스토리가 폐수를 건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수를 건너야 말하자면 평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질들을 왜 하는 거 아니? 아니 그럼 폐수가 어디냐고 평양이 어디냐는 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폐수라는 건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보통 명사. 그냥 국경을 의미하는 강. 그게 다 폐수입니다. 그 다음에 평양. 평양은 고유명사냐? 평양도 보통 명사입니다. 그저 널찍하고 평평한 땅. 이게 평양입니다. 평양도 지천입니다. 제가 아는 것만 6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이라는 게 중국 본토에도 있고 요동에도 있고 한반도에도 있고 지천이니까 사학자들이라는 게 자기 주장에 맞는 평양을 끌어들이고 자기 주장에 맞는 폐수를 끌어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옳은 것 같고 저런 말도 옳은 거 하니까 일반 아마추어들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북 사람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평양성이라는 것이 대동강 남쪽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데 평양은 대동강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은 폐수를 건너서 공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남쪽에 있어야 됩니다. 한반도 평양이 아니라니까 그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니 고조선의 수도가 왕험성이고 험독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낙랑군 뭐 수성현 어디가 험독이 있고 무슨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서 중요한 말이 바로 왕험성이고 왕검성 똑같은 말입니다. 험독 이 두 가지입니다. 왕험성이라는 것은 성이 험해서 왕험성입니다. 험독이라는 것은 물이 험해서 험독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수도를 세울 적에는 그러한 험지에다가 세웁니다. 그래야 방어가 용이하니까요. 그런데 평양은 지금 대동강 이북에 있는 평지 위에 평평한 토성. 말이 안 되는 것이 한나라에서 위만조선을 정보해서 보낸 군대가 병력이 5만 7천 명입니다. 7천 명은 해군이고 5만 명이 한나라 정규군입니다. 5만 7천 명이 1년을 공격을 했는데 함락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에서 한나라 군을 지휘하던 한나라 장수들은 패전의 책임을 지고 거의 다 처형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됐습니다. 한나라에서 조공기를 막으니까 한무제가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름이 서파입니다. 서파를 보내서 발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강화회담을 열기로 했는데 맨 처음에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서파가 폐수를 건너서 남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양은 북쪽에 있습니다. 평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폐수를 건너서 뭐 회유하다가 안 되니까 폐수를 건너서 자기를 전속 나온 비왕장, 왕이 아니고 그 밑에 옛날에 장수급을 비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거를 죽이고서 폐수를 건너서 도망갔다 하니까 분명히 폐수 남쪽에 고조선의 수도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평양의 성은 폐수 북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자가 유만조선의 그 준왕의 태자가 폐수를 건너서 그때부터 한나라 땅입니다. 폐수를 건너서 강화회담에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수행원이 10,000명입니다. 유만조선이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0,000명인데 너무 많은 인원이 오니까 중국 측에서 한나라 측에서 뭐라니까 무기를 다 풀어놓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 무기를 풀어놓으면은 그까지 10,000명이나 10만 명도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자가 의심을 해서 강화회담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파가 결국 강화회담을 실패를 하고 한무제한테 가서 보고를 하니까 실패 책임을 지고 서파를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나라 수군 7,000명, 대나라 육군 5만 명을 가지고 위만조선을 공격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 누선 장군 양복이 제나라 수군을 통솔을 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한무제가 그 월남을 정복할 때 그 사람이 해군 사령관을 가서 큰功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선 정벌에 내세운 사람이 누선 장군 양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사기를 보면은 제나라 수군 7,000명을 지휘를 해서 바다를 건너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평양을 치는데 바다를 건너서. 근데 그 당시에 바다라는 게 바램입니다. 바램. 제나라에서 본 적이. 평양성을 치려면 황해를 건너야 됩니다. 황해를 걷는 게 아니고 바래를 걷는 겁니다. 바래를 건너면 요동입니다. 자, 거기서 또 증거가 하나 나옵니다. 평양은 요동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 5만 7천 명이나 되는 대군이 1년간을 공격을 했는데 성을 함락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공격을 해도 계속 패전을 하니까 맨 처음에 누선장군 양복이 공격하다 패전했고 그 다음에 육군사령관이 순제입니다. 그 사람이 공격한 5만 명을 끌고 갔습니다. 또 패전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깨지기만 하니까 위만조선이 그 당시에 국제가 그렇게 강했습니다. 둘이 계속 깨지기만 하니까 한 무제가 보고를 받고서 공손수라는 제남 태수를 총지휘관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손수가 가갖고 전쟁이 오래되다 보니까 한나라 진영에서 분열이 생겨서 양복하고 순제하고 서로 공격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의견이 다른 거죠. 순제는 정면으로 공격을 하자고 하고 양복은 투항을 유도하자고 하고 이렇게 함락이 안 되니까 그렇게 분열이 되니까 공격력이 자연히 저하가 됩니다. 그거를 공손수가 가서 지휘를 하게 됐는데 공손수가 가니까 순제가 얘기를 합니다. 육군사령관이 5만 명을 끌었으니까 당연히 목소리가 크죠. 수군사령관은 7천 명밖에 없어집니다. 양복이 위만조선하고 호조선하고 내통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다 붕괴된다. 저 사람이 그럴 확률이 크다 하니까 공손수가 순제 말만 듣고 양복을 해인한 다음에 한무제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한무제가 이 자식들이 싸우라고 보냈더니 딴짓만 하고 열받아서 공손수를 또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고 누선 장군 양복하고 순제한테 공격을 다시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몇 개월간 공격을 하다 보니까 성은 함락이 안 되는데 성 안에 통치자들이 그게 문제입니다. 왠가 하면 위만이 고조선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이 와서 고조선 왕을 내쫓고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당연히 통치계급은 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사람들입니다. 당연하죠. 또 하나는 고조선 토착 호족대입니다. 말하자면 걔가 끌고 온 중국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까지 사람 몇백 명이나 몇천 명 끌고 가서 한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이 통치가 안 됩니다. 기존 통치 세력을 회유를 해야죠. 그게 말하자면 고조선 토착 세력입니다. 왠가 하면 나중에 이제 고조선이 위만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그 항신들, 항복한 사람들 이름을 쭉 보면은 중국 이름도 있고 고조선 이름도 있고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섞였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바로 두 세력 사이에 중국인과 고조선 토착 세력 사이에 싸움이 난 겁니다. 강화파와 그 다음에 전투파죠. 그렇게 갈려 싸우다가 그 당시에 이제 고조선 왕이 마지막 이제 그 위만의 그 손자입니다. 우거입니다. 우거를 죽였습니다. 강화파가 죽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성을 들어서 항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반대하는 대신이 있어가지고 그 대신을 또 죽였습니다. 결국은 한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위만조선이 망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 적군 앞에서 말하자면 적정 분열을 일으켜서 자멸을 해버린 겁니다. 함락에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싸우면서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항파들을 다 처형을 하고 성을 들어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만조선이 망했고 그때가 기원전 108년입니다. 한무제는 위만조선이 망한 자리에 거기에 보면은 그 낙랑군 아시는 낙랑, 현도, 인둔, 진본 네 군을 설치를 했는데 그게 이제 한나라 그 수도하고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결국 고조선 반발 세력들 들고 해서 20년 조금 지나가지고 진본과 인둔군은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30몇 년이 지나면서 현토군도 유명무실하고 사라졌습니다. 남은 거는 낙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낙랑군이 또 과연 평양에 있었는가 아닌가 이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게 문제가 왜 생기는 거 하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양, 폐수, 왕엄선, 낙랑, 대박, 현도 이런 것들이 한 군데가 있으면 괜찮은데 몇 개씩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학자들이 자기 주장에 맞는 걸 끌어다 대는 겁니다. 몇 개씩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삼국사기를 보면요. 그 삼국사기는 고려 사람이 쓴 겁니다. 김부시가 썼으니까. 중국 사람보다 훨씬 더 한반도 지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삼국사에 있으면서 참고한 고서에 어딘지 모르겠다고 지명을 얘기한 것이 360군데가 됩니다. 한국 사람이 같은 한국인데, 왜냐하면 고조선 망한 다음에 1200년 뒤에 쓴 책이에요. 삼국사기가. 그 1200년 사이면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긴 세월인가. 근데 중국 사서는 조선에 있는 지명을 쓰려고 쓰는 사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진나라 때만 해도 진시황이 여러분들 서부를 갖다가 동네 뭐 방장 뭐 어디 보내가지고 불사초 찾으러 보낸 거 모르세요? 조선 지역이 섬이 3개인 줄 알았습니다. 진나라 때만 해도. 그게 복내, 방장, 영주 하면서 일 겁니다. 그래서 서불이라는 놈한테 사기를 왕창 당한 거죠. 진시황이. 근데 또 그 제주도는 참 하십니다. 여러분들 제주도에 가면 서귀포라는 데 있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서귀포가 서불이 왔다가 귀환한 포구가 서귀포에 바로. 물론 서불에 인간은 있었지만은 서불이 제주도로 왔었는데 일본 놈들은 또 일본에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다 무슨 사당을 세워놓고 제사를 지내요. 제주도에도 서불을 제사 지내는 사당이 있습니다. 아니 중국놈 서불이 왔다는 게 뭐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지병도 붙이고 사당을 짓고 하여튼 육감을 따라야 돼요. 그렇게 진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한국 지리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오죽하면 청나라 때 만든 지도에도요. 조선 반도가 이게 섬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나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중국 사서에 나와 있는 사실이 모두 다 글자 그대로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지병인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아니 고려시대 김부식이도 고서를 보면서 삼국사기 쓰면서 360군데나 이게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 중국놈이 와보지도 않은 데를 그거 어떻게 합니까? 대강 씁니다. 대강 썼는데 이놈 지명이 똑같은 지명이 몇 군데나 되고 더군다나 지명이 또 옮깁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여기가 낙랑군이었는데 이 낙랑군이 무슨 남해단에 넘어가면 그 낙랑군 이름을 딴 데 갖다 놓고 여기 낙랑군 그때도 부릅니다. 여러분들 또 아시잖아요.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고향을 떠나서 어디 가면 자기네 고향에 있던 이름 갖다 붙이는 거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평양이고 낙랑이고 현도고 폐수 그냥 숫대 많아요. 그냥. 그런데 낙랑이라는 것도 아주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낙랑굴은 요동에 있었습니다. 확실합니다. 고조선 망한 자리에 낙랑군을 세웠으니까. 고조선이 요동에 있었던 게 확실하거든요. 그 다음에 낙랑국은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역사를 공부하지 않은 분은 낙랑하면 다 똑같은 줄 아는데 다릅니다. 하나는 한나라가 세운 낙랑군이고 그거는 고조선이 멸망한 자리에 세웠습니다. 또 하나는 낙랑국이고 낙랑군은 서기 313년 고구려 미창왕 때 멸망을 했고 요동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낙랑국은 서기 32년에 대무신왕 때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낙랑국이 호동왕자하고 평양공주, 낙랑공주 바로 그 나라가 낙랑국이에요. 군이 아니고 그걸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낙랑국은 기원전 28년부터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 평양 남쪽에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신라를 쳐들어갔던 겁니다. 바로 신라 위에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게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있었던 게 낙랑국입니다. 중국 정권입니다. 그래가지고 고구려의 그 호동왕자하고 낙랑국의 낙랑공주하고 그 말하자면 자명고를 찍고 멸망을 한 게 기원 후 32년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2년 후에 그 멸망한 낙랑국을 후한의 광무제가 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랑국이 쭉 있었고 기원 후 300년까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동에 있던 낙랑군은 기원 후 300년 이 존적 연대가 다릅니다.
나라 이름도 다르고 지리자도 다 다릅니다. 근데 이걸 혼동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낭랑 유물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낭랑국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왠가 하면 여러분들 낭랑국은 기원전부터 신라를 침범한 기록이 삼국사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낭랑군이나 현통군은 부여가 낭랑과 현통군을 침공한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만약에 낭랑군이 요동에 있지 않고 한반도 평양 밑에 있었으면 만주의 가장 북쪽, 요정의 가장 북쪽에 있던 나라가 부여입니다. 그럼 그 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 땅을 넘어와서 낭랑을 공격을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같은 요동에 있고 가까운 데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나는 거지 어떻게 군대를 이끌고 한 나라를 건너가서 전쟁을 벌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수십 개를 근거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고조선 서울은 평양이었고 거기다가 한상훈을 세웠고 낭랑은 거기 있었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참 한심한 놈, 정말 한심한 놈. 그리고 폐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폐수를 건너서 이런 게 자세히 참으로 여러 번 나옵니다. 꼭 폐수를 건너야 평양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평양은 폐수 건너기 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봐도 아니라는 걸 아는데 고조선이 평양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걸 우기는 거 하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양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평양이 6군데나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그냥 평양하면 무조건 북한에 있는 평양 이걸 갖다 대는 거고 듣는 사람은 평양 거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연개소문의 아들이 남생이죠 아마. 남생하고 남산하고 또 누가 있었지? 네? 남산이 있었고 남생이 있었고 누가 있었죠? 근 셋이 있었나? 셋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남생이 당나라의 큰애입니다. 걔가 항복을 했죠. 그 남생의 무덤이 연도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중국에서 그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발견이 돼가지고 무덤을 거기다 발굴을 하니까 거기에 비문이 나왔는데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연개소문 아들 출신지가 써 있습니다. 요동 평양성입니다. 이거는 뭐 비문에 있는 거니까 아주 그 당시에 당나라 시절에 명명백백한 거죠. 사서보다 100번 정확한 얘기입니다. 요동 평양성 출신 남생, 첫 남생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에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고구려가 망하기 직전에 그 연개소문 아들 때 망했거든요. 고구려가 668년에 망했습니다. 그때 이제 말하자면 대망리지가 남생이었는데 얘가 요동 쪽에 시찰 나가는 동안에 동생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투항을 합니다. 당나라에 남생이. 그런데 말하자면 그때 고구려가 망할 때 평양이 요동성 평양인지 한반도 평양인지 그 문제는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천남생 묘지 그 천씨입니다. 연개소문의 그 아들 이름을 연남생이라고 또 천남생이라고 하는데 그 묘지에서 발굴된 사실이니까 아주 명명백백합니다. 요동 평양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고구려 망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망할 때 평양이라는 게 한반도 평양이 아니라 요동 평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역사상에 분명히 존재를 했고 기원전 4세기에 국세를 떨치다가 연나라하고 충돌이 생겨서 나라가 이제 그때부터 몰락을 하기 시작했다가 기원전 2세기 초에 위만으로 왕조가 바뀌면서 다시 국세를 떨치다가 역시 한나라하고 충돌이 생겨서 전쟁을 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고조선이고 나라 같은 나라가 됐을 때가 바로 기원전 4세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조그만 불황이나 작은 정치 공동체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을 때가 기원전 7세기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사설을 통해서 추적한 고조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고조선과 위만조선은 그렇게 해서 흥망성대를 거쳤고, 시간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다음 시간에 기자조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나라의 그 연속해서 후한이죠. 후한의 멸망과 황건적의 난,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어디까지 설명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삼국시대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죠. 감사합니다.